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재연절 이전 국회 원구성을 목표로 오늘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범죄인을 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토론에 이어 김기현 의원이 오늘 두 번째 공보모임을 열면서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권성동 원톱체제로 당대표 부재와 혼란을 가까스로 봉합한 국민의힘의 반등 전략과 어대명 견제가 본격화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재연절 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데에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오늘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또다시 마주하며 사개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동이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야는 거듭 이번 주 내로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재연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치자고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1시간 넘게 담판을 벌인 건데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밝히며 이번 주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시간여의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현재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과 체계자구 심사 등 법사위 권한 조정, 예결위 상설화 등을 놓고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원구성이 먼저라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되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후반기 원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향후 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할 최적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에 앞서 원내 수석 부대표도 오전에 비공개로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논의했는데 역시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의석수 배분에 따라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되 법사위를 제외한 국민의힘 목 6개 상임위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로 주목받는 행안위와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를 결정한 과방위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환율 등 가중되는 경제 위기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는 만큼 협상 시한인 재연절 전까지는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야 공방을 불러온 건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북송될 당시 찍힌 탈북 어민의 사진입니다.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 어민의 모습이 담겼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귀순 의사가 없다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탈북 어민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류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부실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말만 듣고 강제 북송한 거는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북한의 흉악 범죄자를 범죄자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이라며 전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한 일만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관련 법령에도 저런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여론몰이를 나서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 꺼낸 건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더 이상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사건과 관련해 TF까지 꾸린 만큼 안보 이슈를 둘러싼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초유의 당대표 징계 논란을 권성동 직무체제로 전환해 빠르게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물밑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광주를 찾아서 광주에 했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내홍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의 시선이 차기 당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공부 모임 등을 잇따라 열며 세력 규합에 나선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의 2차 모임을 열었는데 친윤계 의원 등 4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사실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여당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입당 후 연 첫 토론회에 4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안 의원이 세력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부 모임을 준비 중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무대행체제 결정 등을 놓고 당내에선 여전히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권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비공개로 만나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10일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던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장 의원이 지역구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광주를 찾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올리며 광주에 했던 약속을 준비 중이었는데 죄송하다, 늦어질 뿐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가 현재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나 사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해 국민의힘 차기 권력 투쟁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출직 5자리에 거론되는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하는데요. 친문계와 친명계, 비명계의 경쟁 구도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위원회 호남과 충청 등 비수도권 인사가 당선되지 못했을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회 우선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경쟁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당 대표 선거는 이 의원대 97그룹 대결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윤영찬 의원이, 오늘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영인 의원과 호남 지역을 앞세운 송갑석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다 친이재명계에서는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양유원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이수진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병기, 김병욱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원내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까지 현재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10여 명에 달하면서 개파 간 대리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 결과 선출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당선인이 없을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당원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수도권 인사 중심의 최고위에서 벗어나 전국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당을 혁신하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국민들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이번 주말 후보 등록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당장 오는 28일 치러지는 컷오프 예비 경선에서 본경선에 진출할 최고위원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됩니다.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100%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정됩니다. 한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며 당에 자신에 대한 출마 불허 결정을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우 위원장은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기재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관련 내용을 최종 점검할 방침입니다.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상자산 특별대책TF팀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방문해서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작년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데 시세 조종이나 부실, 사기성 코인과 같은 행위는 방치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을 발행할 경우 거래를 차단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 재건 경험이 있어 인프라와 기초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인명피해가 계속돼 안타깝다며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평화와 일상이 회복되길 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초청 내용이 담긴 친서를 받은 김 의장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만나 의회 교류를 비롯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위헌 여부가 있었는지를 두고 헌재가 지금 심리 중인데 태 기자가 어제 직접 공개 변론 현장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재판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변론하던가요? 2시간 40분의 공개 변론 시간 동안 여야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단연 핵심이 됐던 건 바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가 됐는데요. 네. 청구인 측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으로 참여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가 조정위에 구성된 건 위헌, 위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26일 박강원 당시 이 법사위원장은 민 의원을 조정의 야당 몫에 배정하면서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으로 번졌었습니다. 이 피청구인 민주당 측에선 조정의 선임 규정을 예로 들며 적법석을 부각했습니다. 물론 조정위의 의도가 이 국회 다수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정치적 책임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라면서 이 부분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황인데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또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그 안건조정위원회 절차가 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하고 이 본회의까지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청은 이 민 의원의 위장 탈당과 함께 이 조정위가 별다른 논의 없이 단 17분 만에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11개 법안이 조정위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17분 만에 심사를 마칠 수 있느냐, 이건 안건 조정을 하지 않은 거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조정위 개회 전에 여야가 비공식 회의를 충분히 했다, 2시간 정도 했다고 맞섰는데요. 사전에 여야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17분의 조정위는 그 이를 의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표결에 나서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회의원의 의결 심의 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그 위장 탈당 문제, 그리고 조정위가 17분 만에 마무리했다는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양당이 이제 합의를 했던 내용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르다는 이제 주장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양측은 어떻게 변론을 했나요? 네, 의장 중재안에는 이 검찰총장이 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본회의 통과된 법안에는 이 두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이를 두고 전주의 그 국민의힘 의원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과 여야가 조정해 수정한 법안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민주당 측은 양당이 합의한 중재안 취지대로 법안이 마련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고발인 이의 신청권 그 배제 조항의 경우에는 조정이 전에 비공개 사전 조정위 회의에서 여야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이 고발인을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진술 내용이 달라서 헌재가 진실을 가려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네, 변론 과정에 재판관들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물어보던가요? 핵심 쟁점이 됐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이 재판관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행위가 법률에 위반돼도 되는 거냐 이렇게 민주당 측에 물었고, 민주당 측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법에 이 조정위원회 자격이나 선임의 탈당, 입당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민 의원의 탈당 의도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민 의원이 어떤 이유로 탈당했는지, 복당 신청도 했는지 물었는데 민주당 측은 탈당 의도는 모른다, 추정컨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알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파기한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의장 중재안, 그러니까 여야 합의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전주의 의원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지게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을 번복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변론이 끝나고 양측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재판관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재판관들이 위장 탈당 문제를 간단히 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 민 의원의 탈당에 방점을 찍었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이 개인의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탈당으로 의원으로서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있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면서 재판관이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공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계속할 방침인데요. 따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법 시행일 전에 선고할지 여부와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3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지지율 하락 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집권 초엔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심상치 않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사 문제나 여당 내 갈등,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벌어진 실언과 비선 논란 등이 적잖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좀 저는 눈에 거스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이미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선을 그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전문성 부족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현상으로 민생에 아주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유능해 보이지도 긴장감도 없다면서 위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좀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은 대통령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별로 의미 없다고 일축을 했지만 여권에선 벌써부터 지지율 하락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집권 초 지지율 늪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민생 안정 올인으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른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두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윤핵관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권 원내대표와 조기 전대를 통해 하루빨리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장제원 의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 과정에서 협력했던 두 사람이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 관계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1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 관련 수습안을 논의한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한 데 이어서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확정짓는 의원총회에도 장 의원이 불참한 것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불화설은 더 커져갔습니다. 윤핵관 의원들 사이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 추측들이 제기가 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장제원 의원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다면서 장 의원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의총 불참에 관해서도 사전에 장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도 지난 6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한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 결성에 권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장 의원,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게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면서 불참을 선언했고요. 이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저는 권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의리 과시에도 윤핵관 불화설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차기 당권에 대해서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언제든 껄끄러운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윤핵관 그룹 투톱의 관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는 지금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두 사람의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란 맹세 과연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뉴스N의 식구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N의 식구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식구 맞으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징계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수위가 좀 더 높게 나온 듯합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제 결론이 났는데 권성동 원톱 체제까지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당의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이런 일련의 현재까지 오는 이런 과정에 윤심이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심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럼 사퇴를 안 하면은 그럼 6개월 이내에 어떤 상황이 되고 6개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정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해서 대개 3개의 기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가능하다고 보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6개월 안에 아무 일도 없이 6개월 뒤에 이 대표 오래간만이야. 그 사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어? 반가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락은 됐지만 아직 태풍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도 윤심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윤심이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저는 인간사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내용을 수습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수습을 했어요. 이 징계가 이루어지자마자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냈단 말이죠. 네. 이것은 당대표의 권위가 아니라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일 새벽에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8일 날 오히려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최고위에 했고요. 초선 재선 의원 모임 따로 했고 오후에 또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런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추인을 받은 셈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물론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아주 신경전이 있었죠. 네. 이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입당하기 전부터 쌓여왔던 갈등이죠.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내부에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온통 경제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민생에 아주 올인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다만 역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차기 6개월 후가 됐던 또 몇 달 후가 됐던 당권을 놓고 각자 정치인들 셈법이 좀 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권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공개 회의에 이제 잇따라 불참을 하면서 윤핵관 이제 불화설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좀 벌어진 거 아니냐.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도 맡고 직무
대행 대표까지 맡으면서 권력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에 대한 그 장 의원의 좀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조금 전에 그 기사 뜬 거 보니까 속보로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떴네요. 네. 그 윤핵관 불화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단 금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으로 목요일 밤이라고 봐야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로 징계 처분이 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딱 차단해버린 것이 권성동 대표의 징계 효력은 즉각 나타난다라는 네. 거였죠.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한 방 먹고 물러난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사천리로 월요일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최근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일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보고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아직 침묵 모드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완전하게 결정은 안 됐고, 폭풍은 일단은 좀 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임시전대를 희망하거나 아니면은 정기전대를 희망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해 보이고요. 그것이 지금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 수사 결론으로 해서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일단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이 사태의 진로, 진행 방향, 속도,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제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은 그것도 팩트일 수 있다고.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는 그 정치적인 동지 관계라 그럴까요? 굉장히 네. 오래됐죠. 네. 2006년도, 7년도 이때부터 정치를 같이 했으니까요. 같은 그 모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그 바라는 마음, 그 정치의 현재로서의 어떤 목적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안마다 이것이 어떤 두 정치인 간의 불화까지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뭐 민들레 모임을 장제원 의원이 만들려고 했었지만은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모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뜻이었을 것이고, 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그 두 정치인의 관계는 그야말로 뭐 장제원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브라더 아닙니까? 형제 지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다선 의원들, 이를테면은 뭐 조경태 의원, 5선 의원이죠.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오늘도 여러 미디어에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징계 이후에 잠액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SNS로 근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안개가 아주 자욱한 광주 무등산에 등반한 사진과 함께 또 글을 올렸는데요. 7월에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준비를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그 대표로서는 지금 이제 지도부하고의 어떤 그 이견을 표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힘이 없고요. 아마 민심, 여론에 이제 기대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실 그 호남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난 뭐 대선, 경선 때도 호남을 여러 차례 내려갔고요. 예. 그 당의 일정과 관계 없이도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당 내에서는 좀 외롭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이제 뭐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론에 좀 기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순수성이라 그럴까 진정성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결국 이제 경찰 조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면서 당 내에 다른 세력,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또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민심에 호소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런 그 선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네.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런 또 입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또 있겠죠. 하지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달리 별다른 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또 오늘 하필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또 사진을 보니까 안개도 자욱하고요. 머리가 젖어 있는 사진 보입니다.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난 대표다. 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난 대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호남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퇴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물론 따라 있는 거고 그 또 하나는 경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강도나 진로 같은 것은 이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조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사퇴는 없다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충분히 보강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여의도는 아주 분주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장제원 이 세 의원이 각각 공부 모임을 매개로 세모리에 나섰는데요. 자,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김 의원이 48명을 모았고 안 의원이 그 40여 명 정도 그리고 장 의원이 58명의 의원들 이렇게 모았습니다. 참석을 한 그 인원인데요. 자, 일단 장제원 의원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을 모였는데 이 승자는 장 의원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먼저 김영우 의원님. 그 승자가 있습니까? 숫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미 이제 40~50명을 넘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역 있을 때 보면은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하면은 누구나 다 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못 가는 거고요.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숫자 가지고는 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그래도 한 평균 잡아 한 50명은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반수 정도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말이죠. 영향력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거기 가서 이제 그 축사하는 분들 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나 김기현 전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그 축사를 보면은 약간씩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의 그 경계가 읽혀지는 그런 그 발언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공부 모임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약간 그 좀 폄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는 뭐 그런 경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네. 그런 한마디가 이제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본심이 조금 들켰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아직 시간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당권 주자들은 이러저러한 모임을 이제 만들면서 네. 새 분위기에 나설 겁니다. 이제. 예. 네, 인원수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글쎄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여기저기 개나 보험 들어두는 심정으로 될 일이 없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대부분 많이 겹칠 거예요. 네. 이 숫자로만 보지 말고 아마 어디 이 사람들이 갖는가를 여러 가지로 인적인 질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임시전대냐 하여튼 정기전대냐가 아직 결판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 들어두는 심정이고 다들 지금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당내에 이제 수습에 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공부 모임으로 또 세몰이 경쟁을 하는 양상도 띠고 있으면서 또 대야 공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두고서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문정권 때리기냐 이런 그 공방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점은 어떤 건가요? 이게 서해 공무원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 동해 쪽에서 있었던 이게 지금 탈북어민 북송이냐 아니면 흉악범의 추방이냐라는 문제는 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야 공세인 건 맞죠. 근데 이 동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 그 당시에 사건이 났을 당시에
정보위원장이 이해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팩트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한 브리핑이 이루어졌고요. 그 브리핑을 듣고 그 당시에 정보위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공세죠. 그런데 하여튼 이건 뭐 어떤 관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뭐 하나는 잘된 일이다, 하나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아주 굉장히 엄숙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라는 건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 연유가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려고 했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대언론, 대국민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탈북 어민 두 사람을 북송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JSA에서 근무하는 그 중령 대대장이 그 국가안보실, 그것도 이제 국회에 나와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북송합니다. 네. 북송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언론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 휴대폰 메시지가. 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려고 했는가? 그게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감추려고 했던 것은 결국 그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 그러니까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썼는데 그것도 완전히 보고가 되지 않은 거죠, 언론에는. 네. 그리고 흉악범이라는 거를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호할 뭐 가치가 없다, 보호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추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사를 하고 나중에 수사를 받고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흉악범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그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 정부의 보고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몸을 굉장히 단련했고 다부지고 흉악스럽고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3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안 같으면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바로 그냥 그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켰다는 거.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거는 지금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10장의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무언가 결국은 남북 대화 분위기, 그다음에 또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북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초청장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북송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남북 대화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했던 일이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간에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대변인 성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두 분의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제 그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여권의 카드가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뭐 카드라고 하면은 절대 카드를 보이지 않는 것이 카드 게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카드요라고 고백할 리는 없지만 이 사건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까지 물어보면 이제 얘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 팩트를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정력을 소진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 사안의 내용은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위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야당, 현재 여당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공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아마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이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 근거는 이게 이제 반헌법,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 이렇게 이제 그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계속 크게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용히 정치권에서 덮어두기에는 이미 그 선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비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그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또 2019년입니까? 그 저기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수사, 조사, 또 감사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여야 간의 이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봤을 때 흉악범이든 아니든 기본권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변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재판에 넘겨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1996년입니까? 그 남태평양에 있었던 그 선상 살인 사건의 살해 용의자들을 변호를 했어요. 그것도 중국 그 조선족 그 피의자들 네.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것도 있거든요. 적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흉악범이든 아니든 범인이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그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헌법의 가치죠. 우리 헌법 3조에 북한 주민도 결국 이쪽으로 오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국민으로서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기간에 북한이 북송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북송을 하겠다라는 의사타진을 우리가 먼저 한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실체적인 사실이 좀 밝혀지긴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민주당 당권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 어대명이란 말이 있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명계 주자들이 그 사법 리스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다가 그 소위 민주당 내 팀킬이라고 하죠. 제2의 명락대전처럼 좀 후폭풍을 겪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을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서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치인들이 최고위원회 또 출마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유력한 당대표 주자들이 다 불출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차피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다만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죠. 검찰 조사 또 경찰 조사에서 그 조사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재명 그 의원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변수인데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이재명 의원은 후보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으로는 17, 18일이 후보 등록이죠. 그래서 네. 아마 18일쯤 마지막 순간에 일요일에요? 네. 아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네,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네. 후보 등록을 하면서 아마 입후보 뭔가 하여튼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대명이냐? 어대명인가는 일단 컷오프를 좀 봐야 됩니다. 컷오프가 29일 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위원회 70%고 30% 여론조사거든요. 공개는 물론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때 중앙위원들의 그 분포도를 보면 어대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대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박지원 전 그 비대위원장의 출마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재명 영입 인재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대명이면 이대명이면 민주당은 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오늘 그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 우 위원장이 이제 만류를 했지만 전대 출마 강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당권 도전을 하려면은 후보를 받아줘야 되는데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난망해요.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나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 비대위를 했던 기간 동안 3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있었던 그 기간 2달여 동안에 여러 가지 비화들을 이 공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어제부터 슬쩍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터트린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터트린다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금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위원장 시절의 비화를 어디까지 터뜨릴 건지가 전당대회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화가 아마 틀림없이 개항을 출마와 송영길 후보의 그 당시 서울시장 입후보와 관련된 것일 것이고 뭐 그 외에 또 몇 가지 있겠죠. 이건 아마 전당대회에 판을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흥행에는 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나마. 그런데 이미 당무위하고 비대위에서 자격 조건이 없다, 출마 자격 조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모르겠습니다. 뭐 전대 룰도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또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어쨌거나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우리가 멘탈이라 그럽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내 혼란을 봉합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략 그리고 민주당 내 비명계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오전에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치면서 다시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크게는 6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